여러분, 혹시 혼혈이라는 단어에 담긴 진짜 의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모 때문에, 이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질문 아닌 질문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국 혼혈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혼혈이라는 건 반쪽짜리가 아니라 두세 개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반쪽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청춘들이 왜 지금 이 순간 나는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하며 당당히 웃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그 전에 잠시 1초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럽게 껴안은 그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넌 어디 나라 사람이야? 외국에서 자랄 때마다 듣던 질문입니다. 처음엔 당당하게 한국 혼혈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한국, 북한이랑 다른 거야?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팠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지만 동시에 제 피 속에 흐르는 고향이기도 했어요. 외모는 스웨덴 아빠를 닮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졌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까요? 친구들이 모두 놀러 가자고 할 때 저는 엄마가 준비해준 한국말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했습니다. 아, 엄마, 오늘만 안 해도 돼요? 투정 부리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엄마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한국식이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때는 왜 굳이 한국어로 된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자유롭게 놀았는데 저만 집에서 한글과 수학 공부를 했으니까요. 가끔은 엄마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의 엄마는 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겠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정체성 혼란이 더 심해졌습니다. 스웨덴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양인 얼굴로 그나마 있는 몇몇 아시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서양적인 외모로 항상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너 어느 쪽이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학교 국제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 음식과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날이었죠. 엄마는 저에게 처음으로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생소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야? 김치가 뭐야? 태권도 진짜 할 줄 알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며 숨겼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란 것을요. 그날 이후로 북한이랑 다른 거야? 라는 질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북한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죠.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혼혈이라는 사실보다 한국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제 피부색이 달라도 머리카락 색이 달라도 저는 분명한 한국인이라는 걸요.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더 한국인이란 걸 말입니다. 스웨덴에서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예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모님들이 저를 보고 외치던 말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외모를 칭찬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으로 도착했는데 저를 마중 나온 외할머니와 이모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을 맞이하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소피아가 왔네. 외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소피아가 아닌 소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식으로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모들은 제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했어요. 코가 높아서 너무 예쁘다. 눈이 크고 예쁘네. 피부가 하얗고 깨끗해라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죠.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제 동양적인 얼굴 특징 때문에 가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서양적인 특징이 칭찬의 대상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내 얼굴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같은 얼굴인데 스웨덴과 한국에서 받는 반응이 정반대였으니까요. 명동에 쇼핑을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품 가게 직원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 혼혈이에요라고 대답하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요?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하게 화장품 샘플을 한 움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서비스예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택시를 탈 때도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이 아닌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죠. 사실 제 한국어는 그리 유창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의 작은 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떡볶이를 사려고 할머니 가게 앞에 섰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으셨어요. 한국과 스웨덴 혼혈입니다. 라고 답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쁘구나. 더 많이 줄게. 그날 할머니는 떡볶이를 가득 담아주셨어요. 돈을 더 내려고 하자 됐어. 괜찮아.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이 많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살아온 스웨덴보다 처음 온 한국이 더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여름은 무더웠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은 더 뜨거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색은 달라도 마음은 한국이었으니까요. 소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스웨덴 학교 수학 시간.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푼 방식이 다른 친구들과 달랐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한국식 풀이법이었습니다. 3학년이었지만 이미 한국의 5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어떻게 항상 수학을 잘하지? 친구들이 자주 묻던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 엄마죠. 스웨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든 이민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엄마는 매일 밤 저와 함께 한국 수학 문제집을 풀어주셨습니다. 제 방 책장은 두 가지 종류의 책으로 가득했어요. 스웨덴 동화책과 한국 학습지였죠. 친구들이 놀러와서 한국어로 된 책을 보면 항상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외계어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넌 원래 잘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끝까지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려고 하면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한국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 넌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스웨덴에 살면서 한국 아이들과 비교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한국인의 근성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한국식 교육을 받았을 뿐이었죠. 소피, 너 정말 수학 천재야. 친구가 말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그냥 한국 엄마를 둔 거야. 18살이 되던 해 대학 지원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웨덴 대학에 갈지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한국의 대학을 도전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엄마는 제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평소와 달리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소피야, 넌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결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우리 소피아가 해냈구나.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엄마였는데 그날만큼은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버텨냈습니다. 1학년 때는 한국어 때문에 고생했지만 3학년이 되자 학과 수석까지 할 수 있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시작해 아이돌 꿈까지 이어진 여정. 이 모든 것이 엄마표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때로는 엄격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엄마가 준 그 한국식 근성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아파트 문화였습니다. 소방 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울리는 안내방송에 저는 화재가 난 줄 알고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웃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정기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스웨덴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도 아직 생생합니다. 집 안에 김치 냉장고가 무려 3대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왜 냉장고가 이렇게 많아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는 김치용, 하나는 장류용, 하나는 나물용이지. 한국 가정집에 김치 냉장고 여러 대가 있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수기, 번호키 도어락, 비데,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비데는 처음 사용할 때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스웨덴에서는 보기 힘든 기술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겉으로는 전통적인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내면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비스 문화였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외에 반찬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처음엔 실수로 잘못 나온 줄 알고 웨이터를 불렀어요. 이건 주문 안 했는데요? 그러자 웨이터는 웃으며 서비스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서비스라는 개념.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 중 하나가 되었죠. 어느 날 식당에서 혼혈이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하나 더 가져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비스 하나 더 줄게.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 아저씨가 감탄했습니다. 한국말 참 잘하네. 어디서 왔어? 스웨덴과 한국의 혼혈이라고 대답하자 주인 아저씨는 웃으며 음식을 한 접시 더 놓으셨어요. 더 먹어. 너희는 혼혈이니까 더 챙겨줄게. 그런 말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전에서는 감정, 애정, 정감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만의 특별한 정서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발달된 테크놀로지에 놀랐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정이란 것을요. 김치냉장고 3대보다 더 인상적인 건 낯선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많은 서비스들, 그건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넌 여기에 속해 있어라는 침묵의 메시지였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아닌 정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기는 누가 구워요? 한국 친구들과 처음 고깃집에 갔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구워 먹지. 스웨덴에서는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주문하면 이미 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인 생고기와 불판이 낯설었거든요. 한국 식문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나눠 먹자가 기본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혼자 먹는 게 외롭게 느껴집니다. 젓가락 사용도 쉽지 않았어요. 스웨덴에서도 중국 음식점에서 간혹 젓가락을 사용했지만 한국처럼 매 끼니 젓가락을 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밥알 하나 집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손에 익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포크가 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쌈 문화도 생소했어요. 상추에 밥과 고기, 온갖 양념을 넣고 한 입에 먹는 것이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먹어? 제 의문에 친구들은 입 크게 벌려 라고 조언했어요. 첫 도전에서 소스가 턱으로 흘러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제법 쌈 싸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식사 예절도 배워야 했어요. 그릇 들지 마. 친구가 제 식사 모습을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또 어른들과 식사할 때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된다는 것도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상 차림이었어요. 여러 반찬이 한꺼번에 나오고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안에 담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야, 이거 먹어봐. 너 좋아할 거야. 한국 친구들은 항상 맛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게 권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젓가락이 내 밥그릇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이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나눔의 가치였어요. 한국 식탁에서는 혼자 맛있는 것을 독차지하는 사람보다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더 빛났습니다. 이런 식문화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죠. 이제는 고기는 누가 구워요? 라는 질문이 웃음거리가 된 날들을 추억하며 웃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문화와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30년 전 한국에 잠깐 살았던 스웨덴인 아빠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빠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아빠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빠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었나? 아빠는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회사의 주재원으로 한국에서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그 후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아빠의 기억 속 한국은 발전도상국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 인터넷, 음식 다 바뀌었어. 아빠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놀라워했어요. 특히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에 가장 놀란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도 선진국이지만 지하철에서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죠. 편의점 음식에 대한 아빠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스웨덴 레스토랑보다 맛있는데? 아빠는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가 한국 음식을 자주 그리워했던 이유를 그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기술 발전뿐 아니라 한류의 성장도 아빠를 놀라게 했습니다. 명동을 걷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화장품 가게를 보고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관광지가 됐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빠가 한국의 카페 문화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커피 한 잔에 6,000원. 처음에는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고 몇 시간이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경험하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어. 정말 좋은 문화야. 어느 날 아빠와 함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 광경을 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웨덴인 아빠가 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해준 첫 순간이었거든요. 아빠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어요. 스웨덴에 돌아가면 이게 제일 그리울 거야. 아빠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맵게 먹는 스웨덴인 아빠를 보면서 문화는 피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에 살고 있는 아빠의 친구가 보내준 영상도 기억에 남습니다. LA의 한 한국 디저트 가게 앞에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와, 이제 한국 음식은 전 세계가 좋아해. 아빠의 말에 뭉클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빠와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도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아빠의 놀란 반응을 통해 한국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아빠의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북유럽 사람인 아빠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것이 곧 제 뿌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빠는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야, 내 안에는 한국인의 DNA가 흐르고 있어. 그걸 절대 잊지 마.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안에는 분명 한국인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소피야, 이거 어떻게 읽어? 한국 친구가 중국어로 쓰인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읽어주었고 친구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중국어도 할 줄 알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계 국어를 넘나들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어, 스웨덴어, 영어의 중국어까지 언어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나 스웨덴어와 영어는 학교에서 배웠고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취미로 배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국어는 제게 특별했습니다. 엄마, 몸미가 안 좋아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에게 한 말이었죠. 엄마는 웃으시며 몸이 안 좋다고 해야지라고 고쳐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실수는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이었어요. 스웨덴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거든요. 선생님, 너 오늘 뭐 했어? 처음으로 한국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선생님은 부드럽게 선생님께는 선생님,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해야 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참여한 맞춤법 퀴즈 대회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인 특별 부문에 참가했는데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된장찌개와 떡볶이의 올바른 맞춤법을 마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내가 맞춤법 대회에서 3등 했어. 엄마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역시 내 딸이야.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었어요. 한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언어 때문에 웃긴 상황도 많았어요. 오빠, 나 방귀 나와. 한국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에 갑자기 한 말입니다.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방귀가 아니라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런 실수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정확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깨달은 건 각 언어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스웨덴어로 생각할 때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 제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스웨덴어로는 더 직설적이고 논리적이었고 한국어로는 더 감성적이고 배려심이 많아졌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에게 준 건 단순한 국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정서를 전해주신 거였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문화와 혼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외국에서 한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두 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한국어의 유산은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혈이라는 단어가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한국인일 뿐이니까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질문 평생 수백 번은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는 이 질문이 두려웠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스웨덴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외모 때문에 의아한 표정을 받았고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그런데 왜 금발이야?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혼혈이라는 단어가 저를 정의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두 세계 사이에서 표류하는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너무 한국적이었고 한국에서는 너무 서양적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죠. 정체성은 남이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전환점은 연세대 국제학부축제에서
K-팝 커버 댄스 공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금발 머리에 제가 아이돌 춤을 추며 한국어로 노래하자 관객들은 열광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교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국의 좋은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이중 정체성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었어요. 더 이상 너는 어느 쪽이야? 라는 질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스웨덴인이에요. 두 가지 다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과 모여 세배를 하고 김장을 함께 담그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경험들이 저를 더 한국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느새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축구 경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스스로를 한국 대표라고 생각하게 된 점이었어요. 이탈리아 여행 중 현지인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택이 끝나 있었다는 걸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순수 한국인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제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 혼혈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정체성 혼란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너희는 특별해. 두 세계를 모두 가진 행운아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양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격려해요. 이제는 누군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혼혈이라서 놀랐다고요? 전 그냥 한국인이에요.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더 한국인이니까요. 세계 어디를 가든 저는 대한민국의 딸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정체성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